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자, 박수 쳐주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책 오늘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소에 맞추느라고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른 거고요. 자, 크게 12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호요구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지역사회 개념, 정의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역사 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간호과정도 들어가죠. 간호과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여기에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건강, 그러니까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간호요구사정 부분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 모아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6개 정도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역학 부분에는 역학의 개념,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민감도 특이도 나오는 거, 이걸 몽땅 거도 개념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급성질환 부분이 있고 만성질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역학 부분의 개념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획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획 이론도 나오고 교환 이론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체계 이론, 그 다음에 로이 이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만 이론, 오랜 이론, 이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기획 편에다가 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간호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인 우리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이것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뽑아서 했고, 여기 안에 제가 보건소, 보건지도, 요거 보건지소 이런 것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산업보건 같은 건 매번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직업병이 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 건강검진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 가지 수치, 뭐 건수율, 뭐 그런 거, 도수율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부분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한 지금 3년, 4년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도 할 거는 되게 많은데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좀 쿨하게 포기하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보긴 볼 건데 그렇게 가중치는 조금 덜 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도 역시 빠짐없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지움, 그 다음에 패널 토익, 이런 것들, 또는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도 있어서 대부분 보면은 또 간호관리랑 겹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간호관리 교수님이 워낙 잘 가르치니까 그걸로 퉁칠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는 간호관리 교수님이 지역사회 내는 거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교수님이 지역사회 간호학을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 하에 내용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그렇게 해서 간호관리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둘 간에 싸움을 붙이는데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 간호관리할 때 이렇게 외우고, 지역사회 간호할 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제발 둘 간에 싸움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외우는 게 모자보건지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러나 한 문제인. 대부분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겨우 한 문제 풀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아줘야 된다. 왜냐면 다른 사람 다 맞으니까 나만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자보건지표는 뭐 신생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 알파 인덱스 이런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인구 쪽에서는 인구 이론 쪽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인구 이론, 멜더스 이론, 신멜더스 이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 간호하면 나오게 뻔히 나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이론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정 도구. 문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면 예. 그래서 얘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항상. 근데 환경보건이 진짜 학교 보건처럼 안 나왔다가
지금 작년, 재작년 딱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한 문제 정도만 나와서 근데 할 건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가중치를 많이 두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들어가긴 할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여기 가정간호 나오고 그 다음에 노인간호, 노인보건, 노인간호 쪽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활 쪽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간호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간호는 계속해서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나올 것만 나오니까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쪽에 있는데 통계 쪽은 진짜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언제 한번 뚝 튀어나올까봐 제가 이제 역시 인연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쓸 게 이 앞부분이고 역학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는 뭐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건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 지역사회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은 기억해 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제 일에만 충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리키는 것만 충실하고 여러분은 뭐 외우는 것만 충실하면 서로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저는 가리키기만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면 정말 묻히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외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관여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관여하냐면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저도 같이 외울 겁니다.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제가 크게 평가를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평가. 우리 보건교육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전평가가 있어요. 사전평가. 자, 뭐가 있을까요? 또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 자, 그리고 총합평가가 있습니다. 요거 다 할까 합니다. 총합평가도 둘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단기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4개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외우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학원에서 저보고 플립 러닝이라는 걸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립 러닝.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다빈치 러닝이라고 해요. 다빈치 러닝.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미리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이거를 복습해 갖고 오는 거죠. 결국 공부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 그러면 이제 학교에 와서 뭐 할 건데 학교에 와서는 교수님하고 같이 어때요? 그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빈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을 미리 찍어서 이거 예습해와. 그러고 나서 제가 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문제를 서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대답을 잘해? 그럼 잘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변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예습을 해갖고 오세요. 근데 그래서 예습해갖고 오시면 제가 사전평가를 할 겁니다. 그럼 뭐를 보느냐? 자, 제가 유튜브 찍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유튜브. 자, 유튜브 주소는 책 표지에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책 표지에 보시면 거기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면 몇 개의 영상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어느 영상을 보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예습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오면 그 다음에 제가 오자마자 그거에 보면 책 덮고 자 어떻게 본 거 얘기하세요. 그래서 쭉 한번 쓸 겁니다. 칠판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상 안 찍은 내용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형성평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놓기라는 게 있어요. 가로놓기. 자, 우리 책에는 가로놓기가 몇 쪽에 있냐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 책의 그 각 단락의 끝에 부분에 있는데요. 189쪽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파이널 테스트. 이건 이제 우리가 일명 가로놓기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답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보지 않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60분 수업하고 10분 쉴 거거든요. 그리고 또 60분하고 10분 쉴 건데 첫 번째 시간은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이 한 시간에 시작했던 거를 이 가로놓기를 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우셨죠? 거기서 쭉 하게끔 하는 거고, 특히 가로 안에 있는 단어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살 거고, 여기다 답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 비었는 채로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평가를 할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총합평가의 단기평가는 다음 주에 이제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쪽지 시험을 만들어 갖고 오면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혼자 책 보지 않고 혼자 답을 푸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언제 답을 맞춰드리냐면 제가 60분 하고 10분 쉬고 60분 10분 세 번째 시간 처음 요거 할 때 쪽지 시험의 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쪽지 시험의 답만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만약 답만 보고 싶다면 항상 하루에 세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강의의 첫 번째 보면 답이 쭉 제가 1번의 답은 뭐고 2번의 답은 뭐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단기평가 할 거고요. 그러면 장기평가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텀 3개월이 끝납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제가 메일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메일링은 뭐냐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개인 메일로 뭐 메일링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10개의 문제를 보내드릴게요. 자, 10개의 문제를 뭐 예전엔 카페에다 올리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찾으시더라고요. 카페에 약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찾아서 차라리 저한테 제 개인 메일로 보내세요. 그래서 보내서 메일링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10개의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단 이걸 한 텀을 다 돌아야 돼. 도중에 신청해봤자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거 설명 없거든요. 그래서 10개 문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1번의 답은 뭐고 2번의 답은 뭡니다 라고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다 맞았으면 그 주에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제가 새로운 문제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차까지 제가 문제를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만약 틀렸어. 그럼 제가 2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부원 설명 없이.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서 2번 요거 다시 정답 수정합니다. 라고 보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삼진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삼진 아웃 제도. 자, 이게 뭔 소리냐면 3번 틀렸어. 그럼 보기가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3번 틀렸으면 나머지가 정답이겠죠.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 이게 뭔가요?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삼진 아웃이 뭐냐면 일주일간 문제를 안 보내드립니다. 저도 화가 났다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할 때 막 약이 올라 죽겠대요. 왜냐면, 내가 이거 분명 이상한데? 이러면서 약이 오른대요. 약이 오르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 문제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가 잘 되는 거고요. 혹시 우리 그 합격수기 보시면 이 메일링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걸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 평가까지. 결국 4번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번. 이대도 안 해오실래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틈틈이 저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물론 실강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되고요. 혹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나 질문할 데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자, 질문 어디다 하냐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진통 카페가 있습니다. 진통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매번 답을 달아드리진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답변 달아드리고 혹시라도 답변이 안 달린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통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수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를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더 많이 괴롭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잘하면 제가 이제 막 특수반도 만들어서 계속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도 해갖고 성적 그 순서도 한번 보고 쪽지시험 성적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다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괴롭혀드려서 어떻게 해서든 합격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강 얘기를 끝냈고요.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자, 국내 보건정책.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정책 쪽을 좀 많이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기능에서 예전에 그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정책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하고 나면 이거를 그대로 수행하는 걸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보건소는 행정기관이에요.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짜면 그걸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게 우리 보건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건소의 기능에 하나가 더 추가됐죠. 기획도 하라고
보건소의 기능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기획도 네가 해라. 정책도 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책에 발빠르게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정책이란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고. 자, 이러한 거를 공식적인,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자, 기획할 때 우리 얘기하긴 할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방학 동안에 뭐 할 거야? 계획 좀 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학 동안에 뭐 할까라고 어때?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자, 목표가 딱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지? 라고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에 해당되는 게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게 기획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진 말고,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만 좀 잡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외울 거는 가로 3번이에요. 가로 3번.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꾸 시험 문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크게 지금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1번은 정책 의제 형성 과정. 제목만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으면 정책 결정. 이 정책 결정이 기획하는 거예요. 기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획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 과정.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내야 되겠죠. 종결입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얼른 기억한 건 빨리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요?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에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얼른 외우셔야 돼. 정책의제 형성 과정. 그 다음이 뭐죠? 정책 결정입니다. 그 다음이 정책 집행입니다. 그 다음이 평가, 그 다음에 종결. 그래서 뒷부분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요. 항상 우리 보면 앞쪽이 좀 시험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 도대체 뭔데, 여기 안에 또 4단계가 있습니다. 자, 4단계 거기 보이시죠? 맨 처음이 개별적인 사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 문제. 그 다음이 공중의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정부의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뭐냐면, 자, 우리 국가에서 살림살이, 몇 년 살림살이인지 혹시 아세요? 몇 년? 예, 국가에서 살림살이 하잖아요. 몇 년? 1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1년 동안 살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엄청 많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무슨 문제를 뽑을까, 무슨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해서 문제를 뽑는 과정을 우리는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사건,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살했어. 자살했나 보다. 저것도 자살했네. 그냥 개별적인 사건. 이 개별적인 사건에서는 절대 국가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죽었는데 이거를 모방해서 다 따라 죽는 거야, 팬들이. 그러면 이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여기저기 쑥덕쑥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모이면 무슨 술자석 또는 뭐 밥 먹다가 모이는데, 그거 들었어?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죽었대. 그래서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꽁끝에 가서 뭐라 그래?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쑥덕쑥덕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거는 그냥 쑥덕쑥덕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촛불이라도 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촛불을 들어. 그럼 이걸 공중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공중의제가 제일 잘 형성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역사적인 건 우리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만세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중의제. 해결해 달라고 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채택을 했어. 이걸 정부의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단계를 거치는 게 정책의제 형성 과정. 외우셔야 되겠죠. 이제 자, 개별적인 사건,
사회적 문제, 공주무죄, 정부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어렵게 좀 들어간다면 이런 게까지 나올 수가 있으려나 싶기도 하는데 서울에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좀 깊게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에 이슈화라는 게 하나 들어가. 이슈화. 자,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인 이슈화가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이슈화. 이슈화가 됐다는 거죠. 수특성 말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가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번에 누구도 했대 누구도 했대 막 해서 막 말이 많아져. 이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중무죄로 되기 전에 사회적인 이슈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회적인 이슈화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 거나 그럼 공청회를 여는 거죠. 그러면 영화를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 보고 오,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 막 하면서 흥분하고 야, 이거 촛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이슈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이슈화를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욱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중무죄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4단계고 여기 하나씩 더 집어넣으시면 돼. 요 정도만 외우시면 돼.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자, 줄은 칠게요.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고, 개별적인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공중무죄가 되고, 정부죄로 된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뽑았어요. 문제를 뽑고 나면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를 뽑았다는 건 목적이 설정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적이 설정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게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정책 결정 과정.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정책 형성, 그다음에 정책 채택이에요. 그럼 정책 형성은 뭔데? 아까 말했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거야.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수단에는 뭐 교육하는 것도 있고 실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어떤 수단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정책 형성 단계야. 그러니까 어떤 수단,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을 쭉 찾아내는 게 정책 형성. 그럼 정책 채택은요,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 우리 정책 채택이라고 얘기해. 결국 정책 형성과 정책 채택을 묶어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길게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쉽죠. 집행하고 평가하고 종교를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특히 이 중에 정책의 형성 과정은 이렇게 4단계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 결정 과정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건 정책의 환경이 변화됐다. 이런 건 굳이 외우지 마시고 감으로 잡으세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는데? 예, 노령화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정말 안 낳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다. 이해되실 거고. 자,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변화됐대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건강.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 된다라고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의료 서비스 산업 발달했죠. IT 기술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 안 보고 그냥 인터넷 틀어서 인터넷 안에 또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 간호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료비 올라가는 의료비를 꺾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해야 되겠구나라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확률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뭐냐면, 자, 이런 보건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 아까 보건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뒤로 가시면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공식적인 참여자인지, 누가 비공식적인 참여자인지,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지. 자, 공식적인 참여자. 국회입니다.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우잖아요. 정책하려고. 아,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거구나. 그 다음에 행정수반 비서실. 네, 모두 공식적 참여자. 그 다음에 각급의 행정기관, 장관, 차관들이요. 그렇죠? 장관들, 차관들 모두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사법부, 대통령 당연히 공식적 참여자겠죠. 뭐 굳이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도 들어요. 자,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입니다. 근데 정당에는 여당이고 야당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 둘 다 비공식이야. 그런데 여당은 그 솔직히 사이에 꼈죠. 그래서 여당을, 거기 보이시나요? 집권 여당은 준공식적 참여자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 NGO, 비정부기관, 그 다음에 전문가, 언론기관, 그 다음에 일반, 우리도 비공식이네. 그치? 우린 공식은 아니겠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비공식이구나. 굳이 외우진 않아도 감이 잡히지 않으려나요? 근데 이 중에서 언론기관은 되게 중요해요. 언론기관은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뉴스 앵커가 뭐 요번에 우리 정부는 이런 일도 한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럼 우린 또 뭐야 저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기관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